집에 왜 자꾸 오세요? 성가셔 죽겠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71세 할머니 김순자는 손에 든 반찬통을 꽉 쥐었어요. 뭐? 남의 집? 좋아. 그럼 누구 집인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2주 뒤 눈 내리는 한겨울. 샤넬백 든 며느리가 이삿짐 센터 트럭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우리 진짜 갈 곳 없어요. 단 한 장의 등기부등본으로 30대 며느리를 완전히 박살낸 71세 할머니의 복수극이 너무 통쾌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둔 12월 초였습니다. 김순자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71세 할머니의 양손에는 비닐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좋아하는 북어포, 손녀 예린이가 좋아하는 한라봉, 며느리 유진이가 먹고 싶다던 광어회.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20분 탔어요.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34평형. 한강 조망의 남향 베란다가 있는 22층이었어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패딩, 재래시장 비닐봉지. 한숨이 나왔어요. 2201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유진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틈에 섰습니다. 33세 며느리는 집에 있는데도 화장이 진했어요. 손톱엔 빨간 젤네일, 목엔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예린이 좋아하는 한라봉이 있길래. 유진이 내가 광어회 먹고 싶다고 했잖니. 순자가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문을 반만 열어두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실 거면 전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미안하구나.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제가 바쁘면 못 받죠.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이 한 발짝 나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집에 왜 자꾸 오세요? 성가셔 죽겠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어머니 오시면 신경 쓰여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학원 가요. 요즘 애들 바빠요. 그리고 어머니, 이런 것들 가져오지 마세요. 유진이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재래시장 음식은 위생이 걱정돼요. 저희 집 깨끗하게 관리하거든요. 냄새도 배고요. 위생, 냄새. 그 단어들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자꾸 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남의 집. 순자는 그 세 글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네. 저희 집이요. 어머니는 구로에 집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유진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크리스마스 때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들 초대할 거거든요. 시어머니 계시면 분위기 깨져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다. 미안하구나.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15평 빌라. 30년을 산 이 집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이곳. 순자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라봉, 광어회, 북어포,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남의 집이라고 했지.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위생, 냄새, 남의 집, 성가셔. 새벽 3시 순자는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자 김순자,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2201호. 남편 박철수가 살아생전 정리해둔 서류였습니다. 남편과 순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아파트. 아들이 결혼할 때 살라고 사준 집이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엔 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명의로 해두는 게 나아.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관리비 자동이체 통장. 모두 김순자 명의였습니다. 아들 현우는 그저 거주자였을 뿐이에요. 남의 집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진짜 남처럼 대해줄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낡은 패딩 대신 깔끔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동역 근처 부동산 중개소. 순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대 중개사 이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게 목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네요. 34평형이면 지금 시세가 15억은 됩니다. 네, 제 명의예요. 임대를 하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도 절차 밟고 싶어요. 명도요? 혹시 세입자가 문제라도? 세입자가 아니라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보내려고요. 이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아드님을요? 네. 어머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요. 이사장은 한참을 순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순자님, 이 아파트가 전행님의 소유가 맞고요. 아드님 가족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사용대차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그래도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혹시 아드님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남의 집이라고요. 김 변호사는 순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현우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온 현우가 우편물을 뜯어봤어요. 내용 증명서. 발신인 김순자. 이게 뭐야? 현우가 중얼거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용대차 계약 해지 통보. 소유자 김순자는 거주자 박현우에게 2024년 1월 31일까지 본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함.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현우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유진이 나왔어요. 여보, 뭐 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고?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 명의로 해뒀나 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공짜로 산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어졌습니다. 안 받네. 유진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가봐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날 밤 9시 현우와 유진은 구로구 순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내용 증명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보면 알잖니. 나가라는 거야. 엄마, 농담이시죠?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설마 진심이에요? 우리 쫓아내시게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저는 남의 집에 왜 자꾸 오냐고 했잖아. 성가시다고 했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잠깐. 재래시장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다고 한 것도 잠깐이었니?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잠깐이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너는 그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니? 내가 아무리 몰랐어도 그건 내 집이야. 내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엄마.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유진이가 사과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았니?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다 정리해서 줬어. 혹시 모를 일 대비하라고. 근데 나는 너희한테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지. 엄마, 왜요? 가족이니까. 편하게 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남의 집이라고 했잖아. 성가시다고 했지.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 절차 밟을 거야. 1월 31일까지 나가. 그날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엄마.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고 월급으로는 당장 집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유진이 문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예린이는요? 손녀까지 쫓아내실 거예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문을 밀었어요. 예린이 때문에라도 해야 해. 그 아이가 자라서 너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예린이한테 뭘 가르쳤니? 할머니는 성가신 사람이라고 가르쳤잖아.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말로는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줬지. 아이들은 엄마 행동을 보고 배워. 나중에 예린이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현우와 유진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급하게 집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목동에서 갑자기 구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전세금도 부족했어요. 결국 찾은 곳은 관악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20평형.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유진이 빌라 안을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현우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1월 31일 목동 아파트 2201호.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였어요. 순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집행관도 함께였어요. 사모님, 올라가실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올라갔습니다. 2201호 앞.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보였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짐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 최유진 씨 계십니까?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안방에서 현우가 나왔어요. 그도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까지 명도 완료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9살 예린이가 나왔어요.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순자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왜 이사 가요? 엄마가 할머니가 우리 쫓아낸대요. 순자는 무릎을 굽혀 손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너를 싫어할 리 없잖아. 그럼 왜요? 순자는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린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알지?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난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린이는 커서 엄마처럼 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예린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꽉 안아줬어요. 하지만 곧 놓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뒤돌아섰어요. 집행관님, 진행하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이 들어와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유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진심이니? 아니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진심이에요, 어머니. 그래. 그럼 물어볼게. 만약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사과했을 것 같니?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였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빌었을 것 같니?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안 했겠지. 너는 지금 집이 아까워서 우는 거야. 어머님,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냥 집주인으로만 봤지. 순자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집주인이 집을 되찾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겨우 구한 곳이 관악구 반지하예요. 반지하.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반지하가 어때서? 엄마, 거긴 곰팡이 냄새나고 햇빛도 안 들어요. 그래. 냄새나지. 너희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재래시장 음식은 냄새 난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봐. 그게 어떤 기분인지. 유진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계약 해지됐어. 집 열쇠도 오늘 반납해야 해.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다 옮겼습니다. 텅 빈 거실. 순자는 한 바퀴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골랐던 이 집. 아들을 위해 마련했던 이곳. 추억이 스쳤지만 순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열쇠 반납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현우가 열쇠를 집행관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유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세 식구는 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예린아. 하지만 이래야 했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순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시면 금방 팔립니다. 목동 신시가지 34평형이면 15억 5천은 받으실 수 있어요. 팔아주세요. 진짜 파실 거예요? 네. 더 이상 여기에 미련 없어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15억 3천만 원. 순자는 세금을 떼고 13억 원을 손에 쥐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여유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자.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2주 뒤 순자는 구로구에 작은 건물을 계약했어요. 1층 상가 건물. 넓은 주방과 식당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판을 달았어요. 박철수 김순자 무료급식소. 개소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치조림.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된장찌개 한 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찌개를 퍼담았습니다. 냄새가 식당 안가득 퍼졌어요. 어머, 냄새 좋다. 집밥 냄새네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급식소는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에 8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취재하는데
급식소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촬영 날 30대 여자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급식소를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제게 그랬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냄새요? 네. 재래시장에서 사온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집에 냄새 밴다고요. 순자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냄새가 정말 나쁜 냄새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겐 생명 같은 냄새일까? 카메라가 식당 안을 비췄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며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 냄새로 하루에 80명이 넘는 분들이 식사를 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제 인생의 냄새고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가 냄새 난다고 했나요? 이건 사랑의 냄새잖아요. 방송이 나간 뒤 급식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고 후원금도 들어왔어요. 순자는 그 돈으로 급식소를 확장했습니다. 하루 150명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순자는 급식소 문을 닫으려다 멈춰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초라한 차림에 머리도 푸석푸석했어요.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급식소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우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저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해요. 예린이는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의 냄새가 그리워요. 방송 봤어요. 엄마가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엄마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는 급식소 앞에 서서 낙엽을 바라봤어요. 71세의 나이.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니까요. 순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했지. 그래, 냄새나.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야. 벽에 걸린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박철수와 젊은 날의 순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있어.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급식소 안의 따뜻한 풍경이 작아집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순자의 밝은 목소리.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냄새난다는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진짜 어른이 된 거죠. 관악구 어느 반지하에서 유진은 급식소 소식이 담긴 신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